네, 5월 25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가장 큰 요인 가운데 하나는 단연히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상황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어요. 이 교착 상태를 보여주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사실 이제 그 협상단에서의 어떤 이견 상황보다도 이번에는 이 공화당 강경파가 메카시 의장에게 이 사실상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냥 협상단에서 나와,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이게 뭔 소린가, 이게 무슨 상황인가 이럴 수가 있는데, 이 공화당 강경 의원 그룹 한 40명 좀 넘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44명인가 제가 본 것 같은데, 꼴통들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꼴통이라는 게 거의 확신범, 이 자기 확신이 분명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하우스 프리덤 코커스라는 어떤 이름을 가진 공화당 강경 그룹인데, 이 사람들이 그 메카시 의원 하원 의장 선출 당시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런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메카시 하원 의장 찬성이 과반이 안 돼가지고 그 투표를 10번 넘게 했어요. 그래서 워낙 강경해가지고 이 트럼프도 못 말린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의 어떤 그런 약간 꼴통 집합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내가 메카시 지지해 이렇게까지 밝혔는데도 하우스 프리덤 코커스 이 양반들이 계속 그냥 비토를 한 거예요, 메카시를. 그래서 하원의장 선거 때 이게 되게 골 때렸거든요. 10번 이상 과반 투표가 안 나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오케이를 하면서 이제 메카시가 하원의장 타이틀 감투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메카시는 이들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밀어줬기 때문에 하원 의장이 된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서 이 사람들의 입김에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당시에도 메카시를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메카시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협력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되게 웃겼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도 사실 뭔가 이렇게 바이든이랑 친근한 느낌을 주면서 바이든의 어떤 그 돈을 풀어서 재정을 경제를 유지시키는 그런 포퓰리즘 스탠스를 도와주는 양상, 그런 뉘앙스를 보여주다 보니까 이 양반들 보기엔 짜증이 나죠. 이 트럼프가 못 말린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면 얘기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러니까 뭐 특정 정당이 무능하다 그러면 그 반대편에 있는 정당은 위선적이다, 뭐 이렇게 뭐 두 갈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제가 보기엔 거의 짬뽕이에요, 짬뽕. 무능한데 위선적이면서 확신까지 있어. 이거면 답이 없죠. 그래서 굉장히 강경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못 말린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의 그런 사람들인 건데, 아무튼 그래서 야 메카시 너 빠져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안 그래도 하원의장 선출 때도 민주당이 협력적인 것 같아 저 자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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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비토를 했던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캐스팅 보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인 건데, 이번에 지금 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지금 협상 상황이 굉장히 안 좋구나 라고 브레이커의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꽤 웃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게 지금 협상 상황이 녹록치가 않은 그런 재료로 작용을 했고, 증시 압박 요인, 비트코인 역시 지금 압박을 받고 있죠.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 어느 나라 정치권이든 이 양극단에 있는 꼴통들이 참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죠. 보수 중에도 괜찮은 사람들이 있고 진보 중에도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극강 보수들과 극강 진보, 이 약간 꼴통들, 이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그거 아니면 이제 위선적인데 무능한 사람들, 그게 문제인 건데, 약간 그 혼합된 존재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꼴통들이 지금 전면에 등장을 해가지고 되게 재밌는 양상이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착한 부자님 말씀처럼 이게 쇼일 수도 있고, 뭐 정확한 속내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뭔가 이러다가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진다라면 더 드라마틱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또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겠죠. 이참에 조금 자기들 이름 알리는 장사도 되는 거고, 뭐 그렇게도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분위기는 참 모호해요. 되게 이게 어떻게 봐야 될까? 일단 피치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입니다. 이 미국의 신용 등급을 이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디폴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디폴트가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신용 등급의 부정적 관찰 대상, 그러니까 지금 트리플 A 등급에서 이 더블 A 마이너스 이렇게 강등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바라보는 거죠. 다시 말해서 디폴트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보겠다. 피치는 이런데 무디스는 좀 달라요. 지금 무디스 부사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엑스데이트, 그러니까 지금 제니 델런 재무장관이 지목한 엑스데이트가 6월 1일이잖아요. 그래서 엑스데이트를 넘기는 시나리오는 결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디폴트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이 없다라면 전망을 부정적으로 우리도 바꿀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 CNN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밝힙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트리플 A 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전망 역시 안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피치와 무디스가 결이 완전히 달라요. 지금 그만큼 시장에서도 나름 이런 거 가지고 돈 벌어먹고 있는 귀신들인데, 돈귀신들인데 지금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무디스는 미국 역사상 처음 발생하게 될지도 모를 디폴트가 없을 거다라는 거에 자신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뭘까? 그렇게 좀 CNN이 무디스 부사장 인터뷰를 통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투더무님 어서 오세요. 네, 쭌쭌님, 이주현님 어서 오세요. 만약에 이제 디폴트가 터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흔히 비교가 되고 있는 게 2011년 상황입니다. 2011년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를 이제 엑스데이트죠. 엑스데이트를 몇 시간 앞두고 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뭔가 잘 되겠지 싶었지만 이틀 뒤에 S&P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뉴욕 증시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거의 뭐 광적이다라는 표현이 적합할 정도로 매도세가 확 불이 붙었었고, 그거 손실 회복하는데 2달 정도 걸렸죠. 2달. 그러니까 한번 지금 디폴트와 관련해서 우려가 커진다라면 그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협상이 타결된다 안 된다 그게 아니고 지금 단계만 가지고도 증시에는 상당한 악재가 될 수 있다. 일단 매도세가 디폴트 우려를 통해서 매도세가 달라붙게 되면은 이게 또 회복까지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어.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에드워드 모야, 이 오한다 수석 분석가인데 이 양반은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전망을 많이 내놓고 있죠. 만약 이제 디폴트가 이번에 발생을 할 경우에는 금융시장이 엉망이 될 거야. 그래서 특히 주말까지 이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주말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다음 주로 넘어가서 엑스데이트 근방으로 가게 되면 뭔가 터질 수 있다는 겁니다. 뭐가 터져? 매도세죠, 매도세. 이 조지 마테오 같은 경우에는 이 키프라이비 뱅크 CIO인데 2011년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탁 상태인데 은행 파산 불안이 잔존하는 미국 금융 시스템의 신뢰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도 있다. 맞는 말이죠. 안 그래도 지금 은행 이슈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 있는데 이 상황에서 미국 정부까지 디폴트?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다들 아실 거고 느끼고 계실 텐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디폴트가 벌어진다? 진짜 말 그대로 이제 미국 마탱이 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디폴트, 글쎄요. 안 그래도 지금 신용카드 돌려막기가 이어지고 있고 미국에서의 어떤 개인 부채, 공공 부채, 부채로 모든 게 지금 뒷받침되고 있는 경제 구조가 일상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디선가 뭔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데 여기에 또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까지 지금 작용하고 있잖아요. 뭐 하나 터지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상황은 막으려고 할 거예요. 막으려고 할 건데 과연 어떤 방식으로 절충점을 찾고 도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봉 여사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6월 FOMC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우리가 관전 포인트가 금리 이슈죠. 그래서 어떻게 금리 결정이 날 것인가 라는 걸 가늠해 볼 수 있는 이 5월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 내용 자체가 뭐 재밌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이견이 굉장히 분명했다 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5월 FOMC 이후에 기자회견 때 만장일치로 금리 인상을 의결했다라고 밝히긴 했지만 사실상 갑론을박이 상당히 대단했었다라는 게 이번에 의사록을 통해서 좀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 적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딱 적혀 있다 보니까 지금 데이터만 잘 나와준다라면 6월에는 금리 동결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조금 커지고 있다라고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더 더해졌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죠. 특히나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5월 FOMC에서도
은행 리스크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은행 부실 사태 여파로 인해서 성장률 낮아지고 실업률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건 다시 말하면 뭐냐면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걸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금리 더 높이면 안 된다. 자꾸 금리 인상하면 정말 경기 침체 바로 코앞으로 온다. 현실이 될 수 있다. 누가 책임질 거냐. 이제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연준 입장에서도 굉장히 조금 난처하면서도 복잡한 상황들이 다채롭게 좀 이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어려워요. 금리 대응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금융 전문가 출신은 아니잖아요.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물론 이게 참 지금까지 연준이 그렇다고 뭐 금융 전문가들, 경제학자들이 연준 의장을 한다고 연준이 뭐 일을 잘한 건 아니었고 뭐 지금 제롬 파월처럼 변호사 출신이 연준 의장을 한다고 뭐 잘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개인의 역량이라기보다 사실 이 시스템 자체가 워낙 엉망진창으로 가다 보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모두가 흥분할 수 있는 정책 결정을 내리잖아요. 금리를 내리고 돈을 푸는 그게 막 지금 10년 넘게 가다 보니까 뭐 하나 지금 버블 터지는 거잖아요, 하나씩.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조금 이렇게 위협적으로 느껴지긴 하는데 아무튼 일단 뭐 부채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내내 그리고 다음 세대 다 그 다음 세대까지 굉장히 큰 악재로서 작용하지 않을까 뭐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자본시장 전반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흐름 역시 좀 뭐 별로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하루 사이인데 지금 24시간이거든요. 근데 볼만하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딱 지금 200주 이동 평균에 걸쳐 있는데 이걸 잘 지지받을 수 있을지 그 여부가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라케시오 페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정적인 부분에 조금 더 뉘앙스 정도가 높다라고 좀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곰세력이 26,600달러 아래로 계속 유지시킬 경우에는 25,200달러까지 후퇴할 수가 있고 여기서 또 지지를 못 받으면 2만 달러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이제 27,200달러로 회복세가 보여질 경우에는 추세 변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공교롭게도 26,000달러 초반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이런 전망만 놓고 기준으로 삼는다라면 좀 부정적이죠. 예, 그런 상황이고 이건 스탁머니 리잘드인데 이제 아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스탁머니 리잘드 같은 경우에는 강세론자예요. 강세론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2시간 차트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베어리시 페넌트 패턴이 지금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떨어지면 25,000달러 중반까지 갈 수 있고 다만 여기서 반등할 거야. 매수세 달라붙어 줄 거야. 왜냐면 이건 지금 200주 이동평균까지 깨진 거거든요. 그래서 2시간 차트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가능하지만 바로 그냥 곧장 반등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점상으로는 6월 초거든요. 6월 상순 6월 1일에서 10일 사이인데 좀 그렇죠. 마이클 반데포페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게 좀 모호해요. 나름 좀 이렇게 중립적인 스탠스를 보여줘야 한다라는 압박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조심스럽게 위쪽 아래쪽 이렇게 시나리오 나눠서 보여주고 있는데 25,800달러 또는 24,900달러 후퇴까지 염두에 두고 있고 만약에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분할 매수에 나설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26,600달러 또는 27,500달러를 회복하게 될 경우에 롱 잡을 거야.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참 애매하죠. 딱 이런 이 두 가지 시나리오에 지금 중간 딱 그 라인에 껴 있어서 약간 조금 이렇게 어떤 한쪽으로 방향성을 예단하기가 간단치가 않다. 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발키리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24,000달러까지 단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 일목균형표를 기준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약세 신호가 포착됐고 그렇기 때문에 24,000달러 가능성이 있다. 물론 장기적으로 강세 지속 신호도 확인되고 있지만 약세적으로 약세 크로스가 단기적으로 약세 크로스가 발생을 한 거는 이 단기 강세 모멘텀이 줄었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자체가 녹록진 않다. 어떤 누구 말이 맞나 틀리나 이런 것보다 분위기 자체가 일단 간단치가 않다라는 점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이건 차트가 재밌어서 가져왔는데 이 월간 차트예요. 월간 차트인데 지지 잘 받아주고 있고 잘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RSI 상황을 보더라도 좀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강세 다이버전스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강세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분석가들도 있어요. 이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호들의 의미가 이런 거라는 거죠. 그냥 목표 지점까지 자전거 도로에서 순탄하게 이렇게 쭉 가면 된다. 페달 잘 밟고 시간만 잘 흐르면 목표 지점. 근데 실제로 우리가 겪는 어떤 호들이라는 건 이런 거죠. 진짜 산 넘고 케이블카도 타야 되고 바다도 건너야 되고 폭풍우도 만나야 되고 그래서 도달할까 말까 한 게 타겟 지점이라는 거죠. 호들의 어려움이라는 걸 요즘 같은 때 조금 이런 이미지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